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주 정말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어지럽습니다. 현기증이 나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잠시 졸면 주가가 폭등해 있고 또 잠시 다른 일을 하면 주가가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증권시장, 주식시장, 정상적인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한 주 내에 발동되는 것은 정말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 사이드카라는 게 주가가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올랐을 때 발동을 해서 좀 쉬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5% 이상 이 가격이 급변이 있어야 발동되는 건데 불과 며칠 전에 매도 사이드카 너무 빨리 파는 거 아니냐 해서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더니 그다음에는 너무 올라서 또 매수 사이드카 거기 또 매도 이렇게 정말 어지러운 장세. 이게 굉장히 위험 자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짜릿짜릿할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고 또 그걸 반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타이밍 잘못 택하는 사람은 지금 코스피 지수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도 수배, 특히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벌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정말로 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변화하느냐? 시장의 그러니까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뚜렷하게 다른 양대 세력이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주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실제로 코스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을 받을 거야라는 그런 어떤 조정에 배팅을 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 주식 수년 동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낮았으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야. 좀 더 오를 거야. 라는 이런 세력이 팽팽하고요. 이것은 시장에서의 그 투자자들의 수급 문제고 국제 환경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이 더 잘 될 것이야? 아니야. 지금 인공지능이 큰 조정을 받을 것이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을 전문가들 의견도 서로가 지금 엇갈린단 말이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말로 엄중한 이 변곡점의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박사님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 현 시점에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는 건 매우 적절하지가 못한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부채 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오른다, 내일 뭐 떨어진다 이렇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요인이 뭐가 있고 또 내리는 요인이 뭐가 있다. 그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양쪽을 이래 놓고 봐서 하락 요인이 더 세냐, 상승 요인이 더 세냐, 요것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뭐 경제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변수들이 워낙 지금 그 출렁출렁 이를테면 인공지능에서요. 지금 뉴욕 증시 주가가 떨어졌는데 며칠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코스피 코스닥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왜 떨어지냐? 인공지능 때문에 떨어졌어요. 자, 인공지능 하면 지금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여기서 뭐 많은 자금이 쏠리고 있고 인공지능 말만 들어가도 주가가 올랐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요즘은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지금 판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인공지능은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하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주도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픈 AI에서 이제 반란 회사 경영이 마음에 안 든다. 나 올트만이 싫어 하면서 거기 남매가 기술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인데 이 엔트로픽이 오픈 AI보다도 인공지능 기술이 훨씬 좋은 겁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몇 차원을 더 앞서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너무 앞서간 나머지 이 엔트로픽
인공지능 때문에 다른 AI 업체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아주 싼 가격으로 새로운 AI가 나왔는데 기존의 서비스를 돈 주고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 타격으로 아마존 같은 데도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도 자그마한 스타트업인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새 인공지능을 내면서 우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걱정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보다 더 빨리 왔고 더 심각한 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지금 상태를 맞고 있는데 자, 이 대목도 곧 극복될 것이다. 아니다. 이런 찬반이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세를 상황을 판단해서 그날 올려드리는 게 말씀 올리는 게 투자자 여러분들이에게 잘못된 좀 지나간 정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엇갈린다는 게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과 개미들의 차이입니다. 개미들은 어제 6조를 순매수해서 사상 최고인데 또 외국인은 5조를 팔아치웠단 말이죠. 이 간극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예.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끌어올리게 된 원동력이 외국인에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그때 또 우리 정부가 이제 한국 정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동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 인공지능이 잘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 인공지능에 꼭 필수적인 반도체 그중에서도 한국이 잘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순서가 온 거 아닌가.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것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 없는 회사들 주가는 별로 변동도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인데 지금 미국에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잘하는데 잘하는 결과 관련 회사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무슨 세일즈포스 이런 회사들이나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흔들리면 그 회사들이 반도체를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첨단에 제일 첨단에서 앞서 보는 외국인들이 이거 반도체 좀 조심하자라고 해서 한국 주식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대목도 좀 엇갈립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는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메모리는 AI가 잘 되든 못 되든 저변을 까는데 좀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시각에서 여전히 한국 시장을 높게 보는 척이 있고요. 또 한국은 지금 뒤늦게 이제 정권 시장이 달아오르니까 그 미국에서 돌아온 서학개미도 있고 또 국내 시장에서 신규 참여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이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시작이야. 뭐 이 또한 어느 세력이 맞다, 안 맞다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국제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그 흐름을 조금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상자산 이야기해보면 대표 주자 비트코인도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화로 1억 원도 붕괴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살리기 안 나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4년 주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4년마다 곡선을 그립니다. 지금 비트코인 그래픽 그림 보시면 지금은 이게 4달치밖에 안 나왔지만은 한 15년, 20년을 놓고 보면 4년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보통 그 반감기가 왔을 때 첫 해는 엄청 오르고 약 한 1년 반 지나면 그다음부터 떨어지는데 지금 올해가 반감기 그 피크를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반감기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90%, 최고가 대비 70%.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위험 자산이다. 오를 때는 엄청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러니까
반감기 제4차 주기 하락기에 들어와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하락한 폭이 얼마냐? 작년 10월 달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때 12만 달러 올라갔었는데 지금 6만 달러 선이잖아요. 예. 50% 떨어졌습니다. 근데 1차, 2차, 3강 반감기 때는 70%, 90%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아직 약과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자, 반감기 주기설 이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자, 이런 주기하고는 관련 없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원이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닌가?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트럼프가 출발하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계속해서 지원 대책들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미국 상원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회의원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구제금융, 베일아우트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딱 이렇게 물으니까 베센트 장관이 우리는 법적으로 그런 권한도 없고요. 그까지만 얘기해서도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권한이 없다는 것은 법에 있으니까 그건 사실을 얘기한 건데 서로 있건 없건을 떠나서 우리는 구제금융을 할 any kind of intention이 없다. 그런 의사가 일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믿었던 트럼프의 재무장관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공포 이런 게 정폭이 됐는데요. 현재 미국의 법으로는 정부가 돈을 대서 비트코인을 지원하거나 은행은 망하면 은행을 구제금융할 수가 있는 근거법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법이 아직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은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금 떨어지는 장세에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베센트 당신마저 이러면서 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새겨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보완책이 좀 나올 걸로도 보여요. 예,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 보완책이 만약에 없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정책이 엉뚱하게 세입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에게 좀 나가달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그 양도세 중과되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작년 10월 15일 날 11호 대책에 의해서 그 집을 새로 사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매입하자마자 그 집에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에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나가라. 그러면 세입자하고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대목을 정부가 보완책을 저는 만들이라고 봅니다. 현재 나오는 구윤철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자,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다주택자 판다. 다주택을 안 팔면 세금 매긴다. 이 정책은 절대 변함없다. 다만 임대인이 있을 경우에 현재 잔존 계약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전세 계약이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했다. 1년 남아있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 세금 문제 때문에 1년 남아있는 세입자들이 쫓겨날 판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쫓겨날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집에 한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다주택자 매각 집에 한해서는 세입자가 자기 잔존 전세 기간까지 그대로 살아도 집을 새로 사는 사람이 그때부터 실거주 의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이 나가고 난 이후부터 실거주하면 토지 거래 허가제의 예외 조항을 허용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세입자가 있어도 팔 수가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있어도 그 전세 계약 만기 이후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 제도는 신의 한 수인데 문제는 여기에 또 그 4년제 그러니까 이 전세 계약은 2년이지만 본인이 원할 때는 2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항까지를 적용하면 이게 4년이 된다고요. 그랬을 때
법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 해서 4년이나 유예해주면 과연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걸 안 해주면 지금 최근에 집을 들어갔던 사람은 2년 지나면 추가 2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까지 지금 이 세무 당국, 정부 재정경제부에서 마지막까지 지금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세부안은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게요. 부동산에 관한 여러 고민과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시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조금 둔화했습니다. 1, 2억 정도 낮아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눈치 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역력합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화 횟수가 굉장히 느는데 거기에 반해서 거래 횟수보다도 몇 배 지금 늘고 있거든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신경전을 하고 있다 이런데 특히 매도 물량이 그동안에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팔겠다는 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 중과에 걸려 있는 입장에서는 팔지 안 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세가 얼마냐, 또 세입자 내보는 방법이 뭐냐 해서 매물 상의가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 팔아달라 하는 주문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쳤기 때문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지금 안 팔면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매도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양도세를 무는데 그게 보통 2배나 2배 반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예. 뭐 그거 안 팔면 그만 아닙니까? 양도세가 무서우면 아예 안 팔고 20년 정도 가져가면 그때는 정책이 바뀌겠지.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 5월 9일 이후에는 지금 보유세를 높일 듯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한 공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무서워서 안 팔았다가 보유세 올라가면 특히 2주택자, 3주택자 지금 일각에서는 마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는 마귀다. 그런 정도의 정부 입장이라면 강력한 종부세 2주택자, 3주택자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1주택자마저도 강력하게 보유세를 때리겠다. 자, 이 양도세, 보유세 폭탄을 지금 양쪽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급매물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9 대책에서 보면 가령 경기 과천의 경마공원이라든지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 실제 그 지역이나 그쪽 관련한 노사들은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협상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급 대책이 예. 현재 지금 6만 호 이상을 신규로 건설하겠다. 아주 엄청난 물량이고요. 이번에 정부의 공급 대책은 그 공급 대상 지역이 알맹이 땅들, 누구나 가고 싶어한 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효성 있는 공급인데 문제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원래 땅 소유주들 이런 거와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 과천시 같은 데는 과천시 의회에서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목을 과연 정부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이건 같은 지역에 있어도요. 사람들마다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겠죠. 지금 과천에 살아도 과천에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과 보유주택이 있는 사람이 입장이 또 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 갈등을 어떻게 정부가 조화하느냐. 그 과정에서 특히 손해보는 계층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계층에서는 여러 가지 법 제도라든지 다른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또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이 직접 얘기한 대로 아직 지금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 뜻도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완전히 전달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공급 대책의 관건은 속도전이고 또 여론의 그 수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느냐 그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새벽 시간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당정이 온라인 배송 한해서는 영업시간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시장이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쿠팡이
한국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된 것은 예. 쿠팡 나름대로 혁신을 했다고 그러지만 저희들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정부의 규제 혜택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쿠팡만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기업이거든요. 그게 저게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인가요? 그때 우리 대형마트들은 새벽 배송을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해왔는데 지금 쿠팡의 독점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쿠팡을 때리고 벌금을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법을 좀 고치자. 저거 한 조항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배송만 예외로 한다 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문제는 저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이 전부 저기 새벽 배송이나 이런 데 올인을 해버리면 전통 마트들 갈 일이 없어지는 전통시장에. 그런 이게 사실은 정책적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을 봐주려고 하니까 작은 아들이 어렵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소금 장사예요. 그래서 우산 장사 아들을 생각해서 비가 와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소금 장수를 하는데 울고 불고 난리를 났는. 자, 그런 걸 잘 조화시키는 게 결국 정치의 힘 아니겠느냐. 결국 이 또한 갈등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또 영업 시간 제한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